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장 초반에는 증시가 괜찮은 것처럼 보였으나 슬슬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의 경제 소식 가로 열고 주식이랑 관련 있는 가로 닫고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장 초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중국 부양책 어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증시 부양을 한다고 하자 미국 증시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에 우리 빅컷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있을 11월에도 빅컷 전망이 나오고 그 확률이 무려 62.2%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두 번 연속 빅컷이 나올까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주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연이틀 중국 관련주가 고개를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 관련주를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입니다. 흥성그룹인가 그런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철강 수요가 높아지겠죠. 구리 수요 높아지겠죠. 기름 수요 높아지겠죠. 그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 관련주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구리 관련주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또한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중국 내 소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 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혹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러한 중국 소비와 실적이 연관된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관련주를 좀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상장 중국주는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고요. 언제 상폐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관심을 가져볼 섹터는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러니까 숫자가 바로 찍히는 기업이 일단 가장 1순위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중국 자체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중국 관련 ETF를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학이나 구리 관련주, 이러한 친구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관련 ETF는 저 기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1개월, 2개월만 보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정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면 분명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다. 중국이 이렇게 망하진 않을 거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일단 아직은 이르다라는 평가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은 이례적으로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고 또한 인하폭이 예상보다 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고 혹시나 중국 실물 지표가 3분기에 공개가 될 텐데 거기서 또 나쁘게 나온다면 잠시 오르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무조건 바닥이다,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지만 기름들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최악일 때 사서 모두가 환호할 때 파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상태가 안 좋은 중국 관련 ETF는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충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ISA 이걸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4%나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 호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4분기부터 출하될 것이고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생산이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기대감이 나왔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젠슨 황의 매도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3월에 제출했던 계획에 따르면 600만 주를 매도한다고 밝혔고 이 계획이 드디어 종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엔비디아는 모든 이평선을 탈환하며 상승 마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다시 또 AI 반도체 시대가 올지 일단 왼쪽의 차트를 봤을 때 분명 하락을 세게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다음입니다. HSBC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비중 확대였지만 비중 축소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조조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HSBC가 다른 나라는 어땠나 하고 봤더니 대만 또 비중 축소로 우리랑 비슷하긴 했지만 타 국가들은 대부분 좋은 시각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증권사뷰는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도 되긴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이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녹화 시간이 3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막 증시가 쭉쭉쭉 하락하고 있고 그 요인 중 하나는 금투세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한 달 동안 의견을 받아보고 한 달 뒤에 결정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빨리 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모건 스탠리에 이어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반토막 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는 12만 5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6만 4천 원으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기르분들 이 삼성전자 12만 5천 원 갔나요? 가본 적 없습니다. 꿈꾼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사비는 어차피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4천 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게 본 이유가 뭔가? HBM 관련해서 야 이건 할 말이 없네요. 엔비디아의 승인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는 게 정말 크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결국 지금은 다시 또 보합권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CXL 관련주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XL 2.0 규격이 적용된 서버용 CPU가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에 제품 양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CXL이 뭔가 빠르게 연결 후 연산한다는 뜻으로 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기존 메모리 모듈에 CXL을 적용하면은 용량이 10배 이상 확장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HBM 정말 유명한 단어죠. 이 뒤를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다음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또한 이 와중에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지주가 없다는 것도 의문점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밸류업 관련주로 불리는 고배당주가 오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는 뉴스에 팔아라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런 흐름을 예측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새롭게 밸류업 발표를 하는 기업들, 공시를 내는 기업들은 단기 상승이 가능하겠으나 다만 밸류업 관련주 올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넘게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오히려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은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밸류업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지수도 나왔고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이 관련주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최근까지는 주가가 맨날 이렇게 막 신고가 내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갔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 막 주가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싸 보여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또 곧 배당 또 준대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미 그 전부터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친구들이 조금은 매도하는 차익 실현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거는 뇌피셜이다 보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롤러블 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에서 이번에 2번 접는 폰이 나오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당연히 더 앞서 나가야겠죠. 다음 전략으로 롤러블 폰 개발에 힘을 쏟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롤러블 폰은 화면 일부의 기기를 안쪽에 말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확장하는 형태 폰으로 기존 화면보다 한 1.5배 정도 커지는 구조인데 당연히 폴더블보다 더 어렵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내년 출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중이로 이미 갤럭시 Z 슬라이드라는 상표도 출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내년에는 롤러블폰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초반에 꼭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2차전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12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며 추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모습인데요. 이 와중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겨울이 끝나가는 신호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점진적 매수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일단 해리스가 유리해지고 있는 것을 꼽았습니다. 또한 테슬라와 BYD 등의 전기차 업체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딱 2년 전 반도체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바닥에서 50%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LG엔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1년 내내 하락하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년 전입니다. 2022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우하향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떨어지는 칼날 역배열 기업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평선이 모이기 시작하고 강하게 거래량이 나타나면서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혹시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 주진 않을까 의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이닉스 보면은 25만원까지 갔죠. 그런데 이 25만은 하루 만에 올라가는 위치가 아닙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올라가서 도착한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샀든 상관이 없죠. 22년 말에 사도 상관이 없고 23년 초에 사도 상관이 없고 23년 중순 5월, 6월, 7월, 8월 그때 샀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그 산업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가 그 판단만 내려진다면은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차전지에 대해서 1년 뒤, 2년 뒤의 미래는 어떨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에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10월 10일 로보택시를 공개할 때 로보택시 말고 새로운 제품도 공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차량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바로 저가 전기차, 중저가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2겠죠. 약 3,300만 원 이 정도 가격대가 하나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10월 10일 로보택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감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2 같은 보급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다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진입장벽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뭔 소린가? 바로 현대차에서 배터리 시제품 제조 설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약 1에서 2기가와트시 규모인데 1기가와트시면은 전기차 1.3만 대 들어가는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드디어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 현대차는 완성차 만드는 곳이잖아. 얘네가 만들어봐야 뭐 이상한 거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10년 넘게 연구해 왔고 배터리 공급 업체들도 현대차의 기술력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내재화에 성공할 경우 차량 가격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품질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BYD도 내재화를 통해 전체 전기차 생산 비용의 20에서 30%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로 밀어내는 게 가능했고 결국 현대차도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앞으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 PBV 차량으로 일본 진출. 기아에서 목적 기반 차량 PBV를 앞세워서 일본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중소형 EV 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기아가 선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 진출한 현대차와 함께 시장의 판매를 확대할 예정으로 최초 PBV 모델인 PV5는 26년부터 현지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계속 등장하는 자율주행 소식. 자, 내일부터 차가 완전 막힌다고 알고 있는 강남 서초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물론 차가 별로 없는 심야 시간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 여기서 시작하고 내년에는 노년, 신사, 압구정, 대치동까지 확대 운행이 목표라고 하고요. 다만 당연히 운전자는 동행을 하고 큰 길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좁은 길,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으로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올해까지는 무료로 운행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름들 근처에 사신다면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올해 4분기는 STO,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관련 이야기도 나왔네요. 1차 시추공 위치 잠정 선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대왕고래도 잊으면 안 되는 섹터죠. 분명 한 번의 불기둥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고점 시기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시추를 한다는 게 확정되는 그 순간 그때쯤이 아마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시추공 위치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석유공사가 1차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시추공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시추한다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의 파랄 흐름이 살짝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월까지 대왕거래 관련주가 조금 눌려 있다면은 그때는 한번 용기 내서 매수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들 청약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이때까지 인정 한도는 1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다 25만 원을 해야 되나? 나는 돈이 좀 부족한데 거기다가 25만 원까지 넣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더니 전문가의 조언을 보면은 이미 청약 통장 저축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그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돈이 들어있지 않다면 꾸준히 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저 기릿은 군대 때부터 넣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12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들어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전문가 말 들어서 25만 원으로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